지금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한국을 향한 초강경 검토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36개월 동안 미국은 무려 17차례나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강국이 공개적으로 압박을 언급했지만 이상하게도 실제 조치는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미 해군 항공모함, 정비와 자동차 생산 라인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내부 계산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말은 가장 세게 하지만 행동은 끝내 멈추는 나라. 왜 세계 최강국조차 한국 앞에서는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그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의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계산과 숨겨진 연결 구조까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이든 브룩스입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을 오가며 12년째 안보만 취재해온 기자죠. 백악관 브리핑룸 3열 왼쪽 끝자리. 제가 1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앉아온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셔터음이 터지고 기자들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질문은 예상 가능했죠. 한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의 답변도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며 동맹국으로서 분명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표현이었어요. 브리핑룸 안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고 저도 키보드를 쳤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죠. 이 문장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지난 36개월간 제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관련 키워드만 추렸어요. 화면에 17개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달랐지만 본문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했죠. 미국 한국의 강경 메시지, 백악관 한국 압박 검토, 펜타곤 한국의 경고 수위 높여. 패턴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은 프레임이 반복됐어요. 강경 발언, 검토 중, 우려 표명. 그런데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실행 기록이었죠. 강경 검토 이후 실제 조치를 다룬 후속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고는 늘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어요. 말은 샜지만 행동은 항상 거기서 멈췄죠. 저는 냉소적인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력의 말과 행동이 다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냉소가 아니라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말만 하고 멈추는 걸까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든 옵션 검토, 강력한 메시지, 필요시 조치 같은 표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치 사례는 하나도 없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펜타곤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국무부 브리핑을 들을 때도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 얘기만 나오면 강경 발언이 쏟아졌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었어요.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요.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 중. 검토는 하는데 왜 실행은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지 그 답을 파내야 했어요. 12년간 안보를 취재했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펜타곤 출입 둘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복도를 나서던 중이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크 헤일리였어요. 전직 해군 대령이자 군수정비 라인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가끔 연락이 왔죠. 공식 발표와 다른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룩스, 시간 있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급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크 헤일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모 정비 일정이 또 밀렸네. 이번 주 들어 3번째야. 항모 정비 지연.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정이 한 번 밀리면 전체 작전 계획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이라니요. 어느 함정입니까? 니미츠급 2척. 서태평양 순환 배치 예정이었는데 부품 수급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부품 문제라면 조달 라인 점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크 헤일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공급사는 멀쩡해. 그런데 중간 어디선가 막혔어. 정확히는 한국 쪽 납기가 꼬인 거지. 한국.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항모 정비에 한국이 왜 관련됩니까? 마크 헤일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부품, 통신 모듈, 전력 제어 시스템.
다 한국산이거나 한국 경유야.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일본이나 대만 거쳐서 오는 것도 있어.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납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3개월. 백악관에서 한국 압박 검토라는 말이 처음 나온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게 정치적 이유 때문인가요? 마크 헤일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없어. 그냥 납기 지연이라고만 통보돼. 근데 현장에선 다들 알아. 한국 얘기만 나오면 정비 일정부터 꼬인다고. 전화를 끊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단어들을 다시 봤어요. 항모 정비, 부품 수급, 한국 납기 지연, 3개월. 이건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군수 문제였죠. 그런데 왜 정치 브리핑에서 나온 강경 발언 시점과 겹치는 걸까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년간 취재하며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권력은 우연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죠. 펜타곤 출입 기자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메시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평양 함대 작전 일정 이번 달만 2번 조정. 이유는 정비 지연. 아무도 이어서 묻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없었죠. 저는 그 기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비 지연 이유 확인 가능합니까? 답장이 30분 뒤에 왔습니다. 부품 문제래요. 구체적인 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부품 문제. 마크 헤일리가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국방부 공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함정 정비 일정 변경 기록이 나왔어요. 총 11건. 그중 9건이 부품 수급 지연으로 분류돼 있었죠. 구체적인 부품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크 헤일리 말대로라면 그중 상당수가 한국발 납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국방산업 쪽 소스들 연락처가 빼곡했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해군 쪽 납기 일정 어떻습니까? 부품 조달 라인에 문제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대부분 조심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피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일정 관리가 예전 같지 않네요. 일정 관리. 다들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원인은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압박 검토 항모 정비 지연. 연결점?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보였어요. 정치 발언과 군수 현장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군만이 아니라면요? 자동차는요? 통신은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다음 취재 방향을 정했습니다. 워싱턴 K 스트리트 로비스트들이 모이는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소피아 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 렌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 워싱턴 로비 담당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의회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죠. 통신업계, 에너지 쪽 로비스트들과도 자주 만났어요.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죠. 브룩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소피아 렌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긴장되고 있어요. 긴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소피아 렌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도체 공급이요. 최근 2개월 동안 납기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공장 라인 일부가 멈춘 곳도 있고요. 반도체 공급, 해군 정비 다음엔 자동차 생산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소피아 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정확히는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전기차 라인은 거의 전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 이번엔 군이 아니라 산업 쪽이었습니다. 한국 공급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소피아 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시간 안에 공장 라인이 멈춰요. 대체 공급망? 없어요.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생산이 중단된다는 얘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통신 쪽은 어떻습니까? 소피아 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신은 제 전문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더 심각하대요. 오지 장비 납기가 6개월째 지연 중이래요. 한국산 부품 없으면 기지국 증설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장비. 6개월 지연.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해군 정비, 자동차 생산, 통신 인프라. 전부 한국 공급망과 연결돼 있었어요. 이게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소피아 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선 다들 느끼고 있죠. 한국 변수가 커졌다고요. 한국 변수.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2개월간 산업 뉴스를 검색했어요. 자동차, 통신, 반도체 섹션을 따로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차 생산 차질, 반도체 수급 불안, 오지 기지국 증설 지연, 장비 납기 문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생산 일정 조정. 전부 최근 2개월 안에 나온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원인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급망 불안이란 표현이 반복됐죠. 저는 통신업계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오지 장비 납기 지연 건 취재하셨습니까? 네, 했는데요. 제조사들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냥 납기 조정 중이라고만 하고요. 어느 나라 부품 때문인지 확인하셨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어요. 한국이요. 근데 이거 기사화하기엔 애매해요. 공식 확인이 안 돼서요. 공식 확인. 아무도 공식적으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죠. 백악관 강경 발언, 해군 정비 지연, 자동차 생산 차질, 통신 장비 납기 지연. 전부 한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겹쳤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교 뉴스가 아니었어요. 산업 뉴스였습니다. 한국은 단일 공급처가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친 연결고리였죠. 백악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동안 현장에선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압박은 없었습니다. 실제 조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왜일까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압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이 구조를 알면서도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지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휴대폰엔 12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첫 번째는 디트로이트 완성차 공장 관계자였습니다. 생산 라인 3개 중 2개가 멈췄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바닥났어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통신사 엔지니어였죠. 기지국 증설 계획이 6개월 연기됐습니다. 장비가 안 들어와요. 세 번째는 버지니아 해군 조선소 담당자였습니다. 구축함 정비가 또 밀렸습니다. 이번 주만 4번째예요. 전부 48시간 안에 터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자동차, 통신, 해군.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같은 시점에 멈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선 아직 아무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압박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산업별 피해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봤어요. 디트로이트 빅3 공장 중 7개 라인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전부 반도체 수급 차질이었죠.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 소식통들은 한국산 반도체 납기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다음은 통신이었습니다. 전국 오지 기지국 증설 프로젝트가 6개월 연기됐습니다. 장비 제조사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달랐어요. 한국 부품 없으면 기지국 자체를 못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소속 구축함 5척과 항모 2척의 정비 일정이 전부 지연됐습니다. 펜타곤 공식 발표는 정비 일정 조정이었어요. 하지만 마크 헤일리 같은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죠. 한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일정이 꼬였다고요. 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생산 라인이 언제 재개됩니까? 모릅니다. 반도체 재고가 언제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됐어요. 한국 쪽 납기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론 말 못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다 알아요. 한국 공급 빠지면 우린 못 돌립니다. 다음은 통신사 엔지니어였습니다. 기지국 증설 연기 이유가 뭡니까? 장비 납기요. 제조사가 부품을 못 구한대요. 어느 나라 부품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요. 근데 이거 기사에 쓰시면 안 돼요. 공식 확인 안 된 거라서요. 공식 확인. 아무도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해군 쪽 소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정비 지연이 계속되는데 작전 계획에 영향 없습니까? 있죠. 이미 서태평양 순환 배치 일정이 2번 조정됐어요. 함정이 제 시간에 안 나가니까요. 부품 수급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레이더, 통신, 전력 시스템 부품들이요. 한국 경유 아니면 못 구해요. 한국. 모든 전화 통화에서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7개 라인 중단. 반도체 재고 바닥. 한국 납기 지연. 통신 6개월 증설 연기. 기지국 장비 부족. 한국 부품 공급 차질. 해군 구축함 5척, 항모 2척 정비 지연. 부품 수급 불가. 한국 경유 필수.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공급이 끊기면 미국 산업 여러 곳이 동시에 멈췄어요. 그런데 이건 압박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백악관은 검토 중이라고만 했죠. 실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벌써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생산 라인 중단 날짜, 통신 증설 연기 발표일, 해군 정비 지연 통보 시점을 표시했죠. 전부 최근 48시간 안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압박의 결과가 아니라 압박 가능성만으로 터진 일이었어요. 실제로 누르지도 않았는데 시스템이 먼저 반응한 거죠. 마치 버튼 앞에 손만 가져다 대도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피아 렌이었어요. 브룩스, 지금 시간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소피아 렌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전기차 라인 전부 멈췄대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재고가 떨어졌다고요? 언제부터 재개 가능합니까? 모른대요. 한국 쪽 공급 재개 여부를 확인 중이래요.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기차 라인 전면 중단. 이제 부분 중단이 아니라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상황이 악화됐어요. 자동차는 일부에서 전체로, 통신은 연기에서 불가로, 해군은 지연에서 차질로 바뀌었죠. 아직 압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멈추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평온했어요. 브리핑룸에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이 반복됐죠. 하지만 디트로이트 공장 라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지국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버지니아 조선소 구축함은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죠. 백악관과 현장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산업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압박도 안 했는데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는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틀 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실 소속이라고 밝혔어요. 브룩스 기자님,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비공식 대화입니다. 기록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공식 대화. 12년간 취재하며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어요. 공식 발표 전에 방향을 흘리거나 특정 기사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한국 압박 시나리오는 내부에서 폐기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폐기라고 하셨습니까? 네. 3주 전 국가안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압박은 실행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3주 전. 백악관이 모든 옵션 검토 중이라고 브리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론 강경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였죠. 왜 폐기됐습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계산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기간보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방산 협력 중단, 통신 장비 제재.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죠.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결과는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쪽 피해가 먼저 터졌어요. 48시간 안에 자동차 공장 라인이 멈추고 72시간 안에 통신 인프라 증설이 중단되고 일주일 안에 해군 정비 일정이 붕괴됐습니다. 48시간, 72시간, 일주일.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 쪽 피해는 어땠습니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물론 있었죠. 수출 감소, 환율 변동, 산업 타격.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한국은 2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3주도 못 버텼어요. 2개월 대 3주.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일 산업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조선, 방산. 전부 다른 분야지만 하나로 묶여 있었죠.
우리가 한 분야를 압박하면 다른 분야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연쇄 반응이요? 네.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막으면 자동차가 멈춥니다. 자동차가 멈추면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죠. 공급망이 흔들리면 통신 장비 생산도 지연됩니다. 통신이 지연되면 인프라 투자가 중단되고요.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연결 노드.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불가였어요. 다른 나라로 바꾸려면 최소 10년이 걸렸습니다. 공장 짓고 인력 키우고 기술 이전하고. 그동안 우리 산업은 멈춰 있어야 했죠. 10년 대 3주. 계산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한 겁니까? 그가 확인했습니다. 네. 국가안보회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왜 공개적으론 여전히 강경 발언을 합니까? 전화 너머로 쓴웃음이 들렸습니다. 정치적 필요 때문이죠. 의회와 여론은 강경한 태도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정치. 제가 지난 3년간 관찰한 패턴이 설명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일본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비슷해요. 독일은 자동차 때문에, 일본은 소재 산업 때문에, 영국은 통신 때문에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결론은 동일했어요. 한국 없이는 못 돌립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합의가 있었습니까? 공식 합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암묵적 결론은 같았죠. 아무도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다. 암묵적 결론. 문서도 없고 회의도 없고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답에 도달했어요. 이게 외교적 배려 때문입니까?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공포에 가까운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우리 시스템이 먼저 붕괴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뗀 겁니다. 공포에 가까운 계산. 이건 동맹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논리였죠. 전화를 끊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룩스 기자님, 이 내용은 절대 출처를 밝히지 마세요.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압박 시나리오 폐기. 48시간 붕괴 예측. 2개월 대 3주. 대체 불가. 10년 소요. 연쇄 반응. 암묵적 합의.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빼낼 수 없는 구조였어요. 압박하는 순간 자기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했죠. 이건 힘의 균형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의존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쪽 소스들에게 연락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듭니다. 대체 6년 걸려요. 프랑스 통신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지 장비는 한국산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요. 영국 에너지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해상풍력 부품 한국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됩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도 반드시 계산한다. 이제 기사를 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과 국무부 산업계 소스들에게 교차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해야 했어요. 먼저 해군 쪽부터 연락했습니다. 마크 헤일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헤일리 대령,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해군 정비 시스템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주도 못 버텨요. 레이더 부품 재고가 11일분밖에 없거든요. 통신 모듈은 6일분이고요. 11일, 6일. 국무부 소스가 말한 3주보다 더 짧았습니다. 대체 공급망은 없습니까? 마크 헤일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들 순 있죠. 근데 최소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공장 짓고 기술 이전받고 품질 검증하고 그동안 함대는 묵혀 있어야 해요. 8년에서 10년. 즉시 붕괴돼 10년 대기. 계산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소피아 렌에게 연락했어요. 소피아,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소피아 렌이 즉답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전체 라인이 멈춰요. 재고가 그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유럽이나 일본으로 대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유럽은 용량이 부족하고 일본은 한국 소재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 기술 격차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나마도 미국 시장 진입이 규제돼 있고요. 3년에서 5년. 여기서도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대체 불가. 저는 통신업계에도 확인했습니다. 버라이즌 엔지니어링 담당자와 통화했죠. 오직 기지국 장비를 한국산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새 공급망 구축에 6년, 기존 장비와 호환성 테스트에 2년. 총 8년 걸려요. 6년 플러스 2년. 또 8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해군 2주 버팀. 대체 80년. 자동차 48시간 버팀. 대체 3, 5년. 통신 즉시 중단. 대체 8년.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공급이 끊기면 미국은 사흘도 못 버티지만 새 공급망을 만들려면 최소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산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 쪽 소스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되면 우리 전기차 라인 80%가 멈춥니다. 대체 LG 엔솔이나 삼성 SDI 수준 배터리 만들려면 유럽은 최소 7년 걸려요. 80%, 7년. 프랑스 토탈에너지 담당자도 비슷했습니다. 해상풍력 타워 부품이 한국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신규 프로젝트 전부 중단됩니다. 대체 공급망? 6년은 봐야죠. 6년. 영국 BT통신 관계자는 더 솔직했습니다. 한국 장비 빠지면 오직 커버리지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안은 중국산인데 보안 문제로 금지됐잖아요.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 없음. 저는 아시아 쪽도 확인했습니다. 일본 소니 부품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일본도 한국 소재에 의존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2차 전지 핵심 소재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국산 중간재 없으면 최종 제품 못 만들어요. 특히 OLED는 한국 의존도가 90% 넘습니다. 90%. 대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론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제품 라인은 멈춰 있어야 하고요. 5년에서 7년. 모든 답이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해군 즉시 붕괴 BS 대체 10년. 미국 자동차 48시간 BS 대체 5년. 미국 통신 즉시 중단 BS 대체 8년. 독일 자동차 80% 중단 BS 대체 7년. 프랑스 에너지 프로젝트 중단 BS 대체 6년. 일본 전자 90% 의존 BS 대체 7년.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묶음 노드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조선, 디스플레이. 전부 다른 분야였지만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한 분야를 막으면 다른 분야가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대체하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렸죠. 반면 붕괴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을 빼려면 세계를 10년 멈춰야 했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다. 저는 추가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너지, 방산, 화학, 철강 분야까지 확대했어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정밀 부품 없으면 미사일 생산 라인 40%가 영향받아요. 40%. 독일 화학업체 바스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촉매제와 중간재 의존도가 60%입니다. 이거 끊기면 우리 생산 계획 전체가 재조정돼야 해요. 60%.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고강도 강판 일부가 한국산이에요. 대체 가능하지만 품질 검증에 3년 걸립니다. 3년. 모든 산업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주력이 아니라 연결점이었어요. 빠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흔들렸죠. 저는 최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단일 국가 아님. 글로벌 산업 구조의 노드. 압박 자기 파괴. 상대보다 자신이 먼저 붕괴. 대체 이론적 가능. 현실적 불가. 최소 5년, 최대 10년 소요. 결론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전제 조건.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누르는 순간 자기가 먼저 멈추니까요. 이제 기사 초안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한국 압박 불가능한 구조적 전제 조건. 초안 작성 중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펜타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브리핑 일정이 잡혔어요.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
오후 2시 국무부 정례 브리핑. 오후 4시 펜타곤 대변인 발표. 전부 같은 날 간격을 두고 배치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3열 왼쪽 끝자리에 앉았죠.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 계획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 건설적 대화. 3주 전까지 모든 옵션 검토를 외치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압박 협력, 프레임 전환. 오후 2시 국무부 브리핑.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통상 마찰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일방적 압박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선호합니다. 상호 이익, 협의 해결. 여기서도 같은 톤이었습니다. 오후 4시 펜타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보 파트너, 협력 강화. 세계 브리핑 모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압박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협력, 대화, 파트너십이 들어왔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유럽과 아시아 쪽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독일 외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 프랑스 경제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공급망 안정화 협의를 강화한다. 영국 비즈니스부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증진한다. 전부 같은 주에 나온 발표들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미국 브리핑 3건, 유럽 발표 4건, 일본 성명 1건. 총 8건이 5일 안에 집중돼 있었어요. 합의는 없었습니다. 공식 회의도 문서도 발표도 없었죠.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태도를 바꿨어요. 저는 국무부 소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국이 동시에 입장을 바꿨는데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식 조율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같은 계산을 했죠. 그래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같은 계산, 같은 결론.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저는 독일 쪽 소스에게도 확인했습니다. 폭스바겐 관계자가 말했어요. 독일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 압박 검토하던 게 일주일 만에 협력 강화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계산이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72시간 안에 멈춘대요. 정부가 그 리스크를 감당 못한다고 판단한 거죠. 72시간. 독일도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겁니다. 프랑스 소스도 비슷했습니다. 토탈에너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12개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거 확인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2개 프로젝트. 일본 소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소니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소재 공급 중단되면 우리 제품 라인 90%가 영향받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이 데이터 보고 놀랐대요. 그 다음 주에 협력 강화 성명 나왔고요. 90%.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48시간 붕괴 예측 협력 프레임 전환. 독일 72시간 리스크 협력 강화 발표. 프랑스 12개 프로젝트 의존 파트너십 확대. 일본 90% 영양 공급망 협의.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뮬레이션 리스크 확인 태도 전환. 합의는 없었지만 결론은 동일했어요. 저는 기사 초안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율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계산을 했고 같은 리스크를 확인했으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자국 산업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구조의 승리였죠.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빼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 헤일리였어요. 브룩스 들었어요? 펜타곤이 한국과 정비 협력 확대한대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 들었습니다. 마크 헤일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압박 검토한다고 난리였는데 말이죠. 계산해보니 안 되는 거 알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평온했어요. 브리핑룸에선 협력을 외치고 각국 정부는 파트너십을 강조했죠. 하지만 그 이면엔 계산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압박하면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 대체하려면 10년이 걸린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주도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을 적었어요.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걸 계산했을 뿐이다. 기사 초안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어요. 최종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를 발행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목은 한국 압박 불가능한 구조적 전제 조건이었어요. 반응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첫날 조회수 150만, 둘째 날 300만, 셋째 날엔 500만을 넘었죠. 댓글은 8,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발행 이틀 뒤 백악관 브리핑에서 변화가 감지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합니다. 핵심 파트너, 상생. 모든 옵션 검토란 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공개 연설에서 말했죠. 한국과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 협력 관계입니다. 필수적 협력.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각국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가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은 유럽 산업의 숨겨진 기둥이다. 프랑스 르몽드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없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가 특집을 만들었죠. 한국 공급망, 일본 산업의 전제 조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스템의 연결 노드다. 전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 렌이었어요. 브룩스 기사 잘 봤어요. 우리 업계에서 난리 났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소피아 렌이 말했습니다. CEO들이 다 읽었대요. 한국 공급망 다각화하려던 계획 전부 보류됐어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정부 쪽 반응은요? 의회에서 청문회 준비 중이래요. 한국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압박이 아니라 관리예요. 프레임 자체가 바뀐 거죠. 압박에서 관리로. 제가 의도한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은 마크 헤일리였습니다. 브룩스 펜타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과 정비 협력 확대 계획 발표했어요. 부품 공급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래요. 압박 논의는요? 마크 헤일리가 웃었습니다. 사라졌죠.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다들 계산 끝났으니까요. 계산의 결론. 세계는 한국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후속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촉발한 변화를 추적했어요. 미국 상무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부 기사 발행 일주일 안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소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기사가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줬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론 말 못하지만 타이밍은 맞아떨어졌죠.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 났던 걸 당신이 공개한 겁니다. 덕분에 정책 전환에 명분이 생겼어요. 명분. 강경론자들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했고 제 기사가 그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간 안보를 취재했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봤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었죠. 하지만 빠지는 순간 시스템이 멈추는 위치에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통신, 조선, 디스플레이. 각각은 하나의 산업이었지만 묶이면 구조적 전제가 됐습니다. 압박하려면 자기가 먼저 무너졌어요. 대체하려면 10년이 걸렸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계산했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요.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건드릴 수 없다고요. 노트북 화면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후속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시스템의 연결점.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도 반드시 계산한다. 압박하는 순간 자기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편집국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브룩스 기사 대박이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에서 후속 취재 들어갔어. 네가 판을 바꿨어. 판을 바꿨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됐어요. 압박 대상에서 필수 파트너로 선택지에서 전제 조건으로 바뀌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종 결론을 적었어요.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없이는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21세기 권력의 새로운 형태다. 기사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브리핑룸에선 협력을 외치고 각국 정부는 파트너십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계산을요. 냉정하고 정확한 구조적 계산을요. 세계는 한국을 견제하지만 압박하는 순간 자기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다는 계산 때문에 끝내 손대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3개월간 취재하며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도 경쟁자도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전제 조건이었죠. 노트북을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도 반드시 계산한다. 취재는 끝났습니다. 세계는 겉으로는 강경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훨씬 냉정합니다. 한국을 견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하는 순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강대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표 한가운데에 이미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미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